미국에 이번에 9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다. 자, 그렇다면 양적 완화가 돼서 돈이 풀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저게 뭐 집값이 오를 징조가 아니다 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돈은 미국에서 풀었지 우리나라에서 푼 게 아니에요. 그건 알아두셔야 되죠. 뭐 풀 거지만 우리나라도. 자, 의회에서 9천억 달러 규모 추가 부양책 합의 근접했죠. 이로 인해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다. 합의 임박. 그 다음에 국제 유가 상승하고 있고, 경기 부양책 아시아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경기 부양에다 백신까지, 브렉시트까지 기대되면서 세계 증시는 사상 최고가 될 것이다. 항상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들만 나옵니다. 근데 저 돈을 어떻게 푸느냐? 본질을 봐야 되겠죠. 어떻게 돼요? 지금 일단은 연준이 풀 수 있을 여력이 되냐?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국채 발행 잔액이 13조 3천억 달러다. 이 중에서 6조 4천억 달러는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연준이 다시 매입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지금 얼마예요? 3조 8천억 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얼마나 푼다고 그랬어요? 일단 매월 1200억 달러의 채권 매입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고 했죠. 플러스 이번에 9천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낸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국채를 추가 발행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번에 또 9천억 불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이 한 얘기 보면은 더 많이 풀 거라고 하죠. 두세 배는 더 풀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국채는 추가 발행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채값이 하락하죠. 2조 5천억 달러, 지금 9천억 달러 시행하겠다고 했고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거죠. 1조 6천억 달러가 더 될 수도 있는데, 국채를 예를 들어서 찍어요. 국채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국채의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자, 쉽게 얘기해서 맨날 유동성 장세 얘기할 때 돈을 많이 찍으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그랬죠. 국채라고 다를까요? 당연히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 가격 하락을 유도하죠. 자, 국채 가격 하락은 뭐를 유도한다고 그랬죠? 국채 금리 상승이죠. 국채 금리 상승은 뭐를 유도하죠? 기준금리 상승. 그런데 이번에 연준에서 기준금리 동결했죠.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유동성 장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2023년까지 동결하기로 했는데 이 패턴이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 상승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2023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2022년을 전망하는 말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됐어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기준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럼 그때까지는 저금리고 유동성 장세니까 부동산 시장 계속 오르겠네요?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국내도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 국채는 안전자산 축에 속하죠. 근데 미국 가치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국채는 가치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미국 기축통화에다가 훨씬 더 안전자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국채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시중금리를 상승시킨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금리 오르고 있죠. 그리고 9월부터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다. 국채금리 상승으로 뭐를 올리고 있어요? 금융채나 코픽스 이런 것들 금리 올리게 되면서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기준금리는 유지되겠는데요. 시중금리는 올릴 거예요. 이미 오르고 있고 시작했고. 자, 부양책 타결 기대. 올랐는데 다시 떨어졌는데요. 기대했는데 부양책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글로벌 부양책 쏟아지니까 국채 인기 시들하고, 인기가 시들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계속. 잠깐 뭐 주춤했는데 뭐 떨어졌는데 지금 이번에 부양책이 언제 시행이 돼요? 내년이죠. 벌써 국채가 오를 상황은 아니죠. 내년에 국채 발행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오를 것이다. 지금보다 더 빨리. 근데 이것을 뭐 유동성 장세니 뭐니 해가지고 자산 가격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미국이랑 한미 기준금리 관계 보면 미국에서 급격히 올릴 때는 역전당하는 상황도 있죠. 왜냐면 미국 추이 보고 따라가니까 뒤늦게. 미국에서 쭉 올리니까 뒤늦게 따라가다가 갑자기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급격히 내리기 시작했고, 코로나 터지면서 급격히 더 빨리 내린 거죠.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는 올릴 수밖에 없죠. 미국이랑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이 기축통화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안전해요? 미국이 더 안전하죠. 그렇다면 같은 조건이라면 자금이 일로 가겠죠. 그렇다면 이 자금을 다시 못 가도록 끌어오게 하기 위함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미국이 금리가 낮으면 우리나라는 더 금리를 높이면 되죠. 그렇다면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는 예금을 하기보다는 대출을 하게 되고, 금리가 높은 나라에서는
대출을 하기보다는 예금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쪽에선 대출하고 이쪽에선 예금하면서 자금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하죠. 기준금리가 높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역전되는 상황은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전망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결했다. 이번에 동결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2023년까지 이야기 나왔나요? 일단 동결이죠. 2023년 저번에 나온 말이고 1200억 달러 뭐 규모 했는데 얘기하는데 다만 저렇게 부양책을 사용하게 되면은 제로금리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겠느냐. 23년까지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결정이 같이 나오니까 지금 23년까지 강조해서 붙이는 거예요. 언론에서. 우리나라 어때요? 슈퍼예산안 복각해서 또 국채 발행하죠. 우리나라 또 국채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채금리 상승.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국채 발행하게 되면 국채 가격 하락과 국채금리 상승을 이끌어내죠. 국채금리가 상승되면은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낮춰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함부로 올리진 못하지만 일단 환율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채나 이런 쪽 금리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코픽스나.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시중금리는 더 오를 것이다. 내년 국채 발행한도 이만큼. 시중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다. 그런 징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23년까지 계속 미국은 유지할 거예요. 유동성 장세 만세. 유동성 장세도 아니고 대출 자체를 억제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미 대출금리 오르고 있죠. 뭐 주담대 금리 일제히 올려. 어제도 일제히 올렸죠. 왜 일제히 올리고 있겠어요? 16일 이후 왜 일제히 올리고 있겠어요? 소식이 빠르니까 이미 올리고 있겠죠. 지금 어때요? 대출금리 전세자금 오르고 있죠. 주담대 오르고 있죠. 신용대출 오르고 있죠. 전세자금 금리 계속 오르게 되면은 얘가 무슨 압박을 준다? 전세가 하락 압박을 줄 것이다. 주담대는 당연히 매매가 하락에 압박을 주는 거죠. 연끌들이 위험해지는데 신용이 지금 여기로 많이 들어갔죠. 다 영향 줄 수 있다. 원래 작년에 연끌이 끝났어야 되는데 올해 연끌이 늘어났죠. 다시 연끌이 늘어난 거 그 이유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금리 내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연끌에서 이자 원리금 100만원까지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전에는 집을 사면은 원리금이 200만원이니까 못 갚았는데 이게 100만원 돼서 연끌에서 샀더라. 더 오르기 전에. 근데 금리가 올라버려요. 110만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연끌 안 하던 사람이 올해 연끌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위험하다. 그런 경고를 안 해줘요. 지금 금리 오르고 있는데 평생 못 산다고 연끌하는 사람들이 지금 산대요. 연끌하는 사람들이 쭉 사는데 시중금리가 오르면 그게 굉장히 위험 신호인데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 자, 거기다가 지금 저것뿐만이 아니라 바젤3 영향도 있죠. 바젤3에서 가계대출을 더 조일 수밖에 없죠. 왜? 가계보다는 기업이 더 안전하니까. 그래서 주요 은행은 바젤3 최종안 조기 도입 당시 신규 대출의 절반 이상을 기업에 대출하기로 한 금융당국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가계대출을 더욱 조일 수밖에 없죠. 올해 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위험 가중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기업 85%로 만들고 가계 115%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업에 100% 빌려준 데랑 가계에 100% 빌려준 데로 하면은 여기는 85%로 위험 가중치 줄어서 15%의 여력을 더 빌려줄 수 있지만 여기는 115%가 돼서 15%의 여력을 회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계대출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가계대출을 회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예요? 대출이 나갈 구멍을 막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번에 마통 없애고 우대금리 없애고 직장인 신용대출 이런 거 막고 왜 그래요? 이거 맞춰야 되니까 대출이 더 안 나와요. 가계에 무슨 유동성 장세예요. 결론 일단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 첫 번째로 은행권에서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신호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연끌은 어떻게 산 거예요? 그야말로 연끌에서 산 거죠. 특히 언제 연끌에서 산 사람들? 저희가 2019년부터 위험하다 이야기했던 게 금리 올라갈 기미가 보였고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해 코로나로 떨어지고 하지만 이러면서 연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장세이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는 신호가 나타나면 진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금리 올라가는 신호가 나타나게 되죠. 연끌에서 산 사람들 2019년에 원래 끝났어야 됐는데 금리 낮추면서 2020년에 더 늘어나게 됐다. 이 사람들이 먼저 무너지게 된다. 금리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오르면 무너지게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어때요? 미국부터 우리나라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갈 징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연준에서 동결했으니까 아직도 유동성 장세, 아직도 집 사세요, 아직도 자산 사세요, 위험자산 사세요, 이런 말에 넘어가면 되느냐. 금값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왜 하고 있어요? 금값 떨어졌다 다시 튀었는데 왜 금값 떨어진다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안전자산에 돈이 몰린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지금 미국 경기 부양책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앞당기는, 본격화시키는 위험한 신호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